지금 화면에 그 아래 한글 수업 계획서가 보이나요? 지금 우리 수강생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부 마이크를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 토의식으로 강의를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뭐가 보이죠? 강의 계획서 보이죠? 자, 채팅창으로 얘기해줘도 좋고, 그냥 마이크 켜고, 그냥, 직접 그 음성으로 얘기해도 큰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강의 계획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지금 우민규 학생이 들어왔고, 우리 과목 탄소성 이론과 응용 과목인데, 요거는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위한 그 교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그 연속체역학을 수강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연속체역학 수강하지 않고 직접 이 탄소성 이론과 응용 수강하는 학생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그 교과목에서 연속체역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연속체역학을 이미 수강한 학생은 아마 복습이 아주 충실한 복습이 될 거고,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강의 계속 그 진행해서 듣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체역학 복습하고 여기 지금 그다음에 재료 항복 이론 얘기하고 유동 법칙 얘기하고 경화 이론, 그다음에 미세 조직, 그리고 단결정 다결정의 소송 변형, 그리고 판재의 소송 이론, 판재의 이방성과 성형 한계, 그리고 이제 특히 요 강의 계획서 이제 내용을 업데이트 했어야 되는데, 손상 이론이 이제 점점 최근에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손상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 교재에서 한 챕터를 할애를 하고 있고, 우리 강의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의 시간을 할애하려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은 해를 얻는 방법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소개만 하고 실제로 이거를 이용해서 직접 어떤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자, 우선 이 과목의 목표는 이 강의 자료에 이제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소성 변형할 때, 고체에서 탄소성 변형할 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를 제가 열면은 거기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써 있는데, 거기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죠. 이 과목의 기본 목표. 그리고 이제 그 기본 목표, 탄소성 변형의 응력 변형률 관계를 얻기 위해서 강의하는 내용들은, 오늘 이제 강의하는 게 이제 소송 이론 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응력과 변형률, 그리고 일반적인 보존 법칙, 재료의 항복 조건, 그다음에 고전 소송 이론, 변형 경험 모델링, 유한 변형 소송 이론, 전이 이론, 결정 구조의 소송 변형, 판재 이론, 그다음에 손상 모델,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근 동향이랄까 이런 걸 좀 소개하기로 하죠. 자, 우선 교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까지는 딱 부러지는 교재가 없었고, 제가 요 부교재라고 돼 있는 Continuum Theory of Plasticity, 요거를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번역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파일로,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교재로서 나눠줬었어요. 작년까지. 이제 올해부터는 이 책을 출판을 해서 출판사가 어디냐면, 교재는 이렇게 생겼는데 출판사가 디자인 도서 출판 디자인 21. 요런
출판사 디자인 21일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정판으로 이게 뭐 많이 팔리고 이런 교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정판으로 제가 주로 번역한 것에 연습 문제 추가하고 번역한 내용 일부 또는 이제 특정 챕터는 상당 부분 수정을 하고 틀린 부분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방성 이론이나 그다음 손상 이론과 같은 내용을 또 추가하고 그러니까 수정 보완 추가 연습 문제 추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그 저술한 거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에디팅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편저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뭐 여기저기 이렇게 판매하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만 어차피 이렇게 이제 교재 체계 모양으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편집이 돼, 아이고 이게 막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네요. 이렇게 편집이 돼 있으니까 깔끔하게 편집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기에는 훨씬 좀 괜찮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글씨도 좀 약간 큼직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 내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교재를 차근차근 읽으면 뭐 그렇게 개념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강의 자료는 이제 교재의 내용을 쫓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하고 예전에 그 기출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자료로서 우리 이승로 조교가 배부를 해줄 거예요. 배부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그 숙제나 과제물을 받는 것은 사이버 캠퍼스 강의실을 이용할 거고 배부하는 것도 아마 그쪽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단톡방하고 사이버 캠퍼스 두 군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로부터 받거나 하는 것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로 조교 또 다른 루트가 있나? 혹시 저기 뭐야 공지하거나 그다음에 과제물을 배부하거나 아니면 과제물을 접수하거나 이럴 때 연구실 홈페이지 그러니까 세 군데군요. 루트가 연구실 홈페이지 게시판 이제 여기서 이제 공지할 때 그다음에 단톡방 그다음에 사이버 캠퍼스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는 사이버 캠퍼스 혹은 단톡방을 통해서는 제출 잘 안 하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승로 조교에게 직접 그 카톡을 통해서 제출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그 외의 방법이 있나요? 오케이, 그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로 교신을,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 통로는 세 통로인데 그 세 통로를 다 이용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공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세 통로를 다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연구실 홈페이지. 지금 이승로 조교가 핸드폰 번호를 여기 알려줬네요. 010-9921-7425. 그 다음에 단톡방 게시판, 그 다음에 사이버 캠퍼스 이렇게 세 군데요. 여기 조교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조교가 수업객수의 명시가 안 돼 있군요. 조교 전화번호 채팅창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학기도 비대면 강의를 하고 시험도 비대면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비대면 시험 방법을 다시 한 번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시험 방법은 오픈북, 오픈노트, 오픈 인터넷 뭐든지 오픈이에요. 단 수강생끼리 서로 논의하는 거는 금지를 해요. 그 다음에 답안지에는 학번, 성명, 그리고 서양 내용을 본인이 명시를 해야 되는데 서양 내용은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파일을 나눠줄 때 프린트를 해주고 여러분은 학번과 성명 쓰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답안지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 퀴즈 시험을 많이 볼 텐데 대략 한
매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과제물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퀴즈 시험 본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자기가 쓴 거 썼다 지운 거 뭐 이런 걸 다 우리한테 제출할 필요 없고 답안 근거, 중간에 중요한 과정, 그다음에 최종 결과 이거를 정확하게 자필로 타이핑을 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이거를 스캔하거나 아니면 사진 촬영한 파일을 시험 끝나고 나서 5분 이내에 단톡방이나 이메일 혹은 사이버 캠퍼스도 가능하죠. 이승로 쪽이 어때요? 사이버 캠퍼스에서도 그 시험 답안지 거둘 수 있죠? 사이버 강의실이라 그러나? 사이버 공식 명칭이 사이버 강의실이에요? 사이버 캠퍼스의 공식 명칭. 사이버 캠퍼스 안에 교과목 그 강의실이 있잖아요. 잠깐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이버 캠퍼스의 강의실을 한번 오픈해서 화면 공유를 해볼 테니까 자, 지금 화면에 사이버 캠퍼스 보이죠? 거기에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과목 중에서 탄소성 이론과 응용 이거를 누르면 여기에 탄소성 이론과 응용 요거에 강의 자료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게시판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이 사이버 캠퍼스 이거를 보통 우리는 강의실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사이버 캠퍼스의 강의실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이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이미 사이버 캠퍼스를 다 잘 이용할 줄 알겠지만 신입생이나 그다음에 타 대학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지금 사이버 캠퍼스를 아직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단톡방에서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화면 공유를 우리가 수업객서 다 설명했죠. 자, 비대면 시험 방법 설명을 했고 뒤에 평가 방법을 아직 설명을 다 안 끝냈군요. 평가 방법은 우선 퀴즈를 한 50%, 퀴즈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따로 없고 기말 시험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홈워크는 30% 정도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 퀴즈 시험은 여러분이 올해 다행인 게 아까 이 교재, 요 교재에 보면 각 챕터의 뒷부분에 예제와 문제풀이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 교과목에서 퀴즈 시험 봤던 걸 다 모아가지고 문제풀이 한 거랑 해가지고 여기 교재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충실히 풀어보면 이와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혹은 앞에 챕터를 여러분들이 챕터 내용이나 강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잘 들었다면 중요한 내용 같은데 여기 예제나 연습 문제, 예제 풀이에 안 나와 있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돼요. 퀴즈 문제의 방식은 예제와 풀이와 거의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요것도 강의 자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강의 자료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로 들어왔는데 강의 자료가 잘 보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마이크를 켜놓고 수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시로 좀 그 질문을 좀 해볼 거거든요. 지금 이 과목을 듣는 수강생들의 일반적인 수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개별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신속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최조은, 이영서, 그다음에 김유수, 서동엽, 박진희, 이승철, 오민규, 서동엽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이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밑으로 내려가면 있군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1장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 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모든 물체는 외력을 받으면 변형한다. 어떤 물체도 외력을 받으면 변형해요. 특히 고체들. 뭐 유체는 아예 흐르죠. 그죠? 아주 작은 외력에도 유동을 해버리죠. 유체는. 거기에 반해서 고체는 어느 정도는 버티긴 하지만 그래도 변형해요.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외력을 받으면 당연히 변형해요. 그런데 그 변형이 탄성 변형일 수도 있고 소성 변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중간에 파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파괴되는 경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변형에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힘을 받았으니까 모양이 살짝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변형이라고 얘기해요. 모양이 바뀌는 변형에만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변형의 종류에 그게 탄성 변형, 소성 변형, elastic deformation, plastic deformation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elastic deformation은 외력을 가해서 변형이 됐는데 그 외력을 제거를 하니까 힘을 빼니까 힘을 처음에 주었다가 그다음에 그 주었던 힘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탄성 변형하고 소성 변형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탄성 변형은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탄성 변형이에요. 그 다음에 소성 변형은 원래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변형, 그런 변형을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래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시간이 개입이 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그런 걸 갖다가 앞에 점이라고 하는 원래는 한자어예요. 요거는 한자어는 항상 영어의 어근하고 1:1 대응이 되는데 요 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그 개념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할게요. 점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요즘에는 그 가끔 한자 공부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자어로 하자면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를 직접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내가 필기를 할 때 한자를 거의 써보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키피디아 찾아도 왼쪽에 있군요.
위키피디아 찾아도 한자가 잘 안 나와요. 요게 한자의 점이고 요게 뭐하고 똑같은 의미냐면 비스코라는. 비스코는 영어로 넘어오면 velocity라는 뜻이에요. velocity dependent. 그런데 요거는 약간 요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velocity라고 이해하지 말고 시간. 타임 디펜던트라고 이해를 하란 말이죠. velocity dependent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이제 어디에서 그 착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중을 가했다가 그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스프링을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스프링강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프링. 하중을 가면 그 압축 코일 스프링 길이가 줄어들었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바로 땅 튕겨 나오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튕겨 나와요. 그런데 점탄성 물질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 그다음에 눅눅한 젤리를 생각하면 돼요. 젤리는 손으로 눌렀더니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을 뗐더니 바로 튕겨 나오지를 않고 천천히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할 때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느리게 나오네. 그래서 비스코라는 단어를 붙여서 비스코 일레스틱 머티리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속도에 의존해서 어떤 물성치가 결정이 되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시간에 의존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네. 하중이 제로인 상태인데 시간에 따라서 모양이 회복이 되네. 이런 의미지 속도를 빠르게 하중을 줬을 때 반응하고 속도를 천천히 줬을 때 반응하고 다르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점탄성 물질이나 점소성 물질은 반응하는 뭐랄까요 속도가 그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천천히 눌렀을 때랑 빨리 눌렀을 때랑 당연히 반응하는 그 변형 거동은 틀리긴 하죠. 하지만 속도에 의존해서 물성치가 바뀐거나 뭐가 바뀐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간에 의존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변형되는 모양이. 이해가 돼요? 혹시 좀 혼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나 대학원 지금 박사과정 같으면은 석사 때나 이런 점탄성 변형 혹은 점소성 변형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연구 과제를 수행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velocity dependent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실까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time dependent 맞아요. velocity dependent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었는지 약간 궁금하니까 디스커션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죠. 지금 보니까는 마이크를 켠 사람도 있고 안 켠 사람도 있네. 자, 박준희 군 마이크를 켜놨네. 지금 얘기한 시간 의존성이다 아니면 속도의 의존성이다. 그 중에서 시간 의존성은 맞고 속도 의존성은 뭐 완전히 틀리진 않지만 한 50%만 네. 맞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갔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명한테만 물어보면 안 되지. 한 명 더 저기 마이크 켜는 사람 한 명만 더 물어보. 이승철 군도 마이크 켰네. 어때요?
답이 없네. 서동혁 군은 지금 타임 네, 디펜던스가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점탄성 변형은 뭐냐면 하중을 가했다가 하중을 제거했는데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회복하면 점탄성 변형. 그다음에 점소성 변형은 그럼 뭐겠어요? 점소성 변형은 요거는 요거야말로 그 velocity dependency가 있는 물질이에요. 소성 변형을 하긴 하는데 시간에 의존해서 천천히 소성 변형을 하는 경우. 왜냐하면 소성 변형은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죠. 일단 하중을 가면 변형된 모양 그대로 있는데 그 변형된 모양이 시간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점소성 변형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유동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동응력 이제 금방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유동응력을 기호로는 이렇게 플로우 스트레스의 F자를 따서 시그마 F 이렇게 붙이고 요 유동응력은 변형률에 따라서 혹은 변형률 속도에 따라서 혹은 온도에 따라서 유동력이 결정이 된다. 이랬을 때 변형률 속도에 의존하는 경우를 우리가 점소성이라고 얘기하죠. 변형률 속도가 빠를 때 유동력이 크냐, 아니면 변형률 속도가 빠를 때 유동력이 작으냐, 즉 속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점소성 변형, 이거 소성 변형 할 때 국한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자, 조교는 이승로 AS601에 있어 근무를 하고 아까 전화번호 얘기했었죠. 전화번호 010-9921-7425. 여러분들 지금 채팅방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다음 교재는 탄성 변형 이론이라고 하는 교재. 올해 8월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다음에 참고문은 부교재라고 우리가 수업 계획서에서 얘기했죠. Continuum Theory of Plasticity. 칸 교수가 저술한 교재입니다. 이 과목의 목표를 다시 한 번만 명확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항복 국면의 이해와 완전한 탄소성 구성 방정식을 얻는 것. 이것이 이 과목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선 첫 번째 그 1단계 목표는 항복 국면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차근차근 1차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선 구성방정식, 구성방정식, 그것도 탄소성 구성방정식이라는 게 뭘까? 구성방정식은 뭐냐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모델링 해놓은 것을 수식으로 모델링 해놓은 것을 구성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 소재를 취급하는 거냐면 소재가 이제 우리 2장부터는 그 대상을 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물체의 응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응력에 따라서 탄성 변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성 변형할 수도 있고 혹은 탄소성 변형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변형률 어느 정도 응력이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변형이 생기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구성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겉에서만 본 그 물체 전체에서 본 구성방정식을 취급하는 것을 요 밑에 지금 표현한 것처럼 소성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성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리적 소성론이라고 해요. 탄소성 구성방정식을 수식으로 세워놓고 그 수식을 활용하는 이론, 이걸 수리적 소성론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Mathematical Theory of Plasticity. 이것은 다른 말로는 현상학적 소성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현상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난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해한다기보다 결과를 정리를 해놓고 그걸 활용하는 거. 이게 현상학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했는데 그 힘이 응력으로 인해서 변형이 생겼다. 그러면 왜 그 응력이 그만큼 가했을 때 그런 변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응력이 그만큼 가해지면 변형은 구성방정식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뚝딱 나온다. 그래서 그 변형의 크기는 이렇게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현상학적인 방법이죠. 반면에 수리적 소성론에 상대되는 말이 물리적 소성론이에요. 물리적인 소성론인데 요거는 Physical Theory of Plasticity. Physical Theory of Plasticity. 그러니까 소성론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금속 재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대상으로 삼을 재료는 금속 재료들인데 금속 재료가 있는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어요. 그러면은 내부에 특정한 질점에서는 응력으로 그 힘이 내부에 이제 힘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관심 있는 지점을 우리가 크게 확대해 보면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격자 구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금속 재료면 폴리머 아니면 뭐 유리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비금속 재료, 세라믹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복합 재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크게 확대해 보면 원자들로 보통 구성이 돼 있는데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격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금속 재료는 금속 재료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일차적으로 원자들로 구성이 돼 있죠. 물체들이. 그랬을 때 이제 물리적 소성론은 뭐냐면 그 원자 하나하나에 응력이 가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원자들이 격자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변형에 약이 되는 변형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물체 내 모든 변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물리적 소성론이에요. 자, 현상학적 소성론을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을 요 밑에 슬라이드 그림 1.1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그림을 나타냈죠. 우리가 교재를 봐도 그림 1.1에 교재의 그림은 조금 다른 그림이 되어 있는데 단축 인장 시험할 때 얻는 응력 변형력 곡선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그냥 따왔는데 교재 그림을 앞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는 그 해중 혹은 재하 그다음에 재가중 이런 게 이제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 그림을 써서 가중 그다음에 재하 그다음에 재가중 요걸 간단히 설명을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요 그림처럼 응력 변형률 곡선을 1차원에서 얻어서 1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단축 인장 시험을 생각하면 돼요. 단축 인장 시험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본 사람도 있고 아주 불행히 아직 단축 인장 시험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계공학 전공에서는 제일 기본적이고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이 단축 인장 기계 시험법에서 많이 얻어요. 자, 이 시점에서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단축 인장 시험을 직접 안 해본 사람이 혹시 있나요? 한번 채팅창으로 나한테만 얘기를 창피하면 나한테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단축 인장 시험 다 해봤죠. 자, 그러면 단축 인장 시험할 때 시험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편을 잡아 늘리는 방향으로 힘, 그 다음에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단면적을 A라고 하면 F 나누기 A 하면은 지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F 나누기 A0 원래 단면적 하면은 공칭 능력이 되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공칭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가로축은. 세로축은 공칭 변형률이 나타나 있어요. 늘어난 길이 나누기 원래 길이 하면 공칭 변형률이죠. 그러다 보면 요 빨간 선으로 지금 응력 변형률 곡선이 나타나 있는데 왜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그랬겠어요? 세로축은 응력, 가로축은 변형률이니까. 처음에는 직선
처럼 선형비례해서 응력과 그 변형력 관계가 생겼지만 항복점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탄성 변형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탄성 변형만 했지만 그 다음에 소성 변형도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당긴 다음에 지금 요점 레이저 포인터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점을 한번 보세요. C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C점에서 C점까지 계속 그 힘을 가해서 시편을 잡아 늘렸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로딩을 시켰다. 가중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C점에서 만약에 힘을 쭉 빼주면 탄성 회복이 일어나서 F점으로 도달하겠죠. 이걸 우리가 언로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로는 해중 혹은 재하라고 얘기해요. 해중 또는 재하. 우리 교재를 읽어보면 한자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한자어를 조금 이해하는 학생 같으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해중 혹은 재하. 언로딩은 한자어로는 해중 재하로 표현한 다음에 거기서 음만 따가지고 지금 해중 재하 한글로 써놓은 거죠. 그다음에 리로딩 하면 이건 재가중. 다시 하중을 가하니까. 이거는 로딩은 가중. 하중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가짜는 뭐냐면 더한다는 의미죠. 가감승제할 때 가 나오잖아요. 그냥 가감승제할 때 우리 제는 나누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빼기를 나타내는 한자어도 제예요. 그래서 언로딩이 제하, 하중을 제거한다. 혹은 하중을 푼다. 하중을 푼다. 해라고 하는 건 푼다는 뜻이죠. 그죠? 하중을 푼다. 풀이 그럴 때 해잖아요. 그죠? 해중, 언로딩. 아마 한자어를 전혀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자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보면 신기한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중 이런 데 보면은 풀이 그러면 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중을 푼다 이런 의미 있죠. 하중을 푼다, 하중을 줄인다. 그 풀이라는 뜻과 해라고 하는 뜻이 같은 건 알겠는데 하중을 뺀다 했을 때 하중을 푼다라고도 얘기한다. 줄인다. 뭐 이게 의미가 놀랍죠. 자, 이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또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응력 변형률 곡선을 나타냈어요. 그랬을 때 최초에 만나는 점을 초기 항복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재에서는 시그마 Y0로 보통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보통 재료가 보여주는 특히 금속 재료가 보여주는 특성은 항복 꼭점이 사실은 그 연강 빼고는 이렇게 막 칼같이 명확하지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항복점이 어디였더라라고 딱 이렇게 찝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략 0.2% 옵셋 방법으로 변형률 축을 따라서 0.2%만큼 좌표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 요 직선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쭉 그리면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 지점을 항복점으로 아예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재료 입장에서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좀 억울하겠죠. 아, 나 저기 항복점 아닌데라고 재료는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그 재료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단 살고 봐야 돼. 우리가 좀 편리해야 되니까 그냥 0.2% 옵셋 했을 때 응력 변형 곡선 만나는 곳을 앞으로 너한테 항복점이라고 지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라. 이러고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입장에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또 그 현상들과 문제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항복점 이후에 계속 가중을 하면, 계속 로딩을 하면, 계속 응력을 증가시키면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같이 일어나죠. 그죠?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같이 일어나요. 이랬을 때, 자, 요런 작은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응력을 델타 시그마만큼 늘렸고, 그다음에 변형률은 자, 요 지점에서 지금 아까 해중 얘기했었잖아요. 요 지점에서 힘을 뺐다, 해중을 했다, 제하를 시켰다.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을 여기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델타 입실론 토탈. 그다음에 자, 요 지점에서 해중을 시켰을 때 원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로 되돌아온 요 지점, 요 지점까지를 입실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입실론 P라고 합시다. 그러면 델타 시그마는 델타를 좀 붙여야겠군요. 이런 관계에 의해서 탄성계수 2하고, 그 다음에 요 곡선의 기울기 2t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그 탄성 성분을 뺐을 때 곡선의 기울을 이 P하고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필기를 하면 항상 글자가 좀 삐뚤삐뚤하게 보기 싫게 써지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 1장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 요 식을 하나 이해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탄소성 변형을 하는 동안에 응력 변형률 곡선의 기울기 2t는 탄성계수 2와 그 다음에 소성계수 2p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응력 곡선이 자꾸 증가를 한다. 가중을 할수록 로딩을 가할수록 응력 곡선이 위로 자꾸 올라간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화현상이라고 불러요. 경화현상. 왜 경화현상이라고 부르냐면 처음에 항복점에 비해서 중간에 가중을 쭉 하다가 갑자기 제하 혹은 해중을 한 다음에 다시 가중을 하면 원래 응력 변형 곡선을 만난 다음에 또 탄소성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항복 응력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에 최초로 만났던 항복 응력에 해당하는 시그마 y 제로보다 더 크기가 크게 된단 말이야. 곡선이 기울기가 양이면 계속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복 응력의 크기가 더 커졌으니까 이거는 더 재료가 단단해진 거다, 즉 더 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경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의 재료들은 딱 처음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항복 응력이 보였다면 두 번째 재가중을 할 때도 역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지금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치고 있는 점에서 딱 샤프하게 항복력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요 밑에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두리뭉실하게. 자, 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거에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자, 처음에는 제로점, 응력 제로점에서는 직선의 기울기를 가졌어요. 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기울기가 당초의 기울기에서부터 점점점 옆으로 눕는단 말이에요. 즉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비선형 탄성계수를 갖거나 아니면 탄성과 소성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탄성 변형만 하고 있을까? 라는 걸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이 중에 일부는 소성 변형이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7장 이후부터
결정립을 얘기하면서부터 굉장히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할 텐데 보통 금속 재료들은 다결정 재료예요. 다결정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장시편 하나를 만들어도 그 안에 그 단면에 여러 개 수없이 많은 결정립들이 한꺼번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면 외부에서부터 응력을 가해서 잡아 늘리면 어떤 결정립은 이미 항복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결정립 내부의 어떤 한 점에서는 이미 항복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항복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 지금 대변하고 있냐면 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복점은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면 또 이때의 항복 능력은 어떻게 지정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여기서부터 0.2% 옵셋을 한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맞춰가지고 하면 항복점을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바우싱거 효과에 대한 얘기예요. 바우싱거 효과는 뭐냐면 자, 처음에 최초의 변형을 받아서 인장 방향으로 항복 능력이 지정됐다면 만약에 이 재료를 인장을 가하지 않고 압축 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그때 항복을 일으키는 응력이 인장을 봤을 때 항복을 일으키는 응력과 완전히 같으면 그거를 바우싱거 효과가 없는 재료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인장 방향의 항복 능력과 압축 방향의 항복 능력이 다르다면 그것은 바우싱거 효과가 있는 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변형을 받았는데 이 변형받은 재료의 시그마 Y 뭐 지금 뭐 샤프하다고 일단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항복력 나타난 지점이 샤프하게 꺾였다고 가정해보면 시그마 Y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네, 자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마이크 사용 안 돼요? 그러면 타이핑도 괜찮아요.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바우싱거 효과가 네, 압축 후에 인장을 했을 경우 또 그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순서는 상관없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응력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어, 인장받았다 압축을 받거나 아니면 압축받았다 인장을 받거나 둘 네, 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 1차원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일반적인 3차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때 응력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의 의미는 한쪽이 이게 그 응력 성분들에다 전부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버리면 그게 전부 다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 그때 또 네. 한번 얘기를 합시다. 바우싱거 효과에 네. 대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오민규 군이 질문해 준 것처럼 인장을 했다가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압축을 했거나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인장을 하거나에 상관없이 이 항복력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 이것을 전부 다 바우싱거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인장 후에 압축을 나타난 그 압축을 가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장에서 시그마 Y가 그냥 변형 경화 현상 때문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응력의 크기가 커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압축을 그대로 시켜봤더니 이번에는 압축 방향으로는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항복력보다. 이럴 때는 바우싱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바우싱거 효과도 모델링을 해요. 수식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하는 여러 개의 방법 중에서 요 인장 방향 항복력과 그 반대 방향 항복력의 합은 일정하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계속 일정하다.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경화가 많이 될수록 점점점 압축 방향 항복력이 막 딸려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경우 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단순한 모델링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질문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학생들도 우민규 학생처럼 마이크를 켜고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부담 없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응력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는 1, 3절에 거시적 소성 변형 거동의 이상화 이 부분에 이제 쭉 소개가 있어요. 소개가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여기에 비선형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비선형 곡선이 그려져 있을 때 이 비선형 곡선을 어떻게 입실론의 함수로 시그마를 나타낼까 하는 게 바로 유동력이에요. 그래서 홀로몬 타입의 유동력은 그냥 지수함수로 나타내니까 잘 맞더라. 그랬을 때 미지수, 미정계수 H랑 N을 소재의 물성치라고 보자. 그래서 H를 강도계수, 그다음에 N을 변형경화지수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루딕은 아니다. 시그마 Y만큼 일단 항복 응력을 받고 난 다음에 부분만 지수함수로 커피팅 될 수 있다고 보자. 유동력 모델이라고 하는 건 모든 모델이 커피팅이에요. 실험 결과의 커피팅. 커피팅을 했는데 커피팅한 결과를 식으로 나타냈으면 수식으로 나타냈으면 그걸 전부 다 유동력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분히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죠? 사용자가 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동력 모델이 결정되는 것뿐이에요. 다른 어떤 재료의 입장에서 역시 억울해요. 이 경우도. 아, 나 유동력 모델 저 모델 싫은데 이래도 사용자가 아니야 너 이 모델 앞으로 쓸 거야. 그러면 뭐 재료는 꼼짝 못하는 거죠. 루딩 모델은 항복력 이후에 지수함수로 하자. 물론 여기서 H는 이 앞서 홀로몬 모델에서 사용했던 H와 상당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항복력 이후에 윗부분만 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체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모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가 모델, 뭐 람버그 오스구드 모델이 있는데 이 람버그 오스구드 모델 이름 어렵기 때문에 그냥 RO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은 0.2% 옵셋을 해서 항복력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항복력 결정 방법이 아주 충실하게 곡선을 피팅한 그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RO 모델에 대해서 구글링 찾아보면 왜 0.2% 옵셋에 굉장히 충실한 유동력 모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로 하기로 하고 나중에 뭐 필요하면 이거를 간단하게 과제물로 내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강의 시간이 꽤 길어지네요.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오늘 1장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섹션 1.2.5를 보라는 얘기인데 타이핑을 좀 잘못했네요. 나중에 이거 수정해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 의존성하고 속도 효과는 틀리다. 점탄성은 시간 의존성을 갖고 있는 거고 점소성은 속도 효과. 즉 유동력이 변형률 속도, 변형률의 빠르기에 따라서 유동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점소성, 즉 속도 효과라고 얘기한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유한 변형과 미소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개념은 간단해요. 이런, 요 변형률, 진변형률과 공칭 변형률 사이의 관계식인데, 요거는 교재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 읽어보기 바라고. 자, 어떤, 함수도 테일러 급수전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1차항까지만 생각하는 걸 미소 변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차항까지만 생각하면 진 변형률하고 공칭 변형률 같게 놓겠다. 고차항은 무시하겠다. 우리가 고차항 무시한다. 그랬을 때 고차항을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전부 합해서
요 지금 O 쓰고 대문자 O 쓰고 그다음에 가로 안에 입실론 자승 쓰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더 오브 입실론 자승, 즉 입실론 자승의 차수를 갖는다. 그러니까는 입실론 자승보다 더 큰 값이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실론 자승 다음에 입실론 3, 입실론이 작은 값이면 1보다 작은 값이면 계속 입실론이 곱해질수록 요 뒤에 차수들은 더 작은 값을 나타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더 오브 입실론 자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오더 오브 입실론 자승을 무시하는 경우는 우리가 미소 변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고려하면 유한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유한 변형은 비선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미소 변형은 운이 좋으면 선형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선형 관계가 뭐냐, 비선형 관계가 뭐냐, 나중에 이제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요게 두 가지 필기한 거를 지금 한 슬라이드에 써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요걸 나중에 분리해서 다시 재공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에 윗부분이 한 페이지고 아랫부분은 다른 내용의 두 번째 페이지예요. 자, 윗부분은 뭐냐면 유한 변형과 미소 변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선형 곡선을 하나 그렸어요. 비선형 곡선 있죠. 요 비선형 곡선. 미소 변형은 어떤 개념이냐면 비록 비선형 거동을 일반적으로는 재료들이 다 비선형 거동을 하긴 하지만 그 사이를 아주 좁은 간격을 자른 다음에 두 점을 이어서 그것을 직선으로 표현하면 원래의 곡선과 그렇게 틀리지 않다. 그게 바로 미소 변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구간을 직선 이렇게 쭉 더해서 우리가 비선형 곡선을 근사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미소 변형의 개념이에요. 반면에 유한 변형의 개념은 뭐냐면 아니다. 나는 그냥 크게 먹을래. 그래서 나는 비선형 곡선 전체 여기서 시작점과 끝점을 한번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를 시작점, 여기를 끝점이라고 칩시다. 시작점과 끝점을 한 구간으로 보고 그 안에는 비선형 곡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이게 유한 변형이에요. 반면 미소 변형은 그 어떤 구간이 되든 구간이 크건 작건 나는 직선으로만 생각할래. 이게 미소 변형이에요. 그런데 유한 변형과 미소 변형이 어느 쪽이 더 우수하냐 아니면 어느 쪽이 더 계산이 정확하냐, 이거는 딱 우리가 쉽게 판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소 변형이라 하더라도 구간을 작게 나눠서 여러 점을 매서 값을 구해서 그 값들을 이은 직선을 쭉 곡선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비선형 곡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미소 변형도 충분한 정확도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유한 변형은 정확하고 미소 변형은 근사적인 방법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둘 다 미소 변형은 구간을 짧게 하니까 짧은 구간 안에서 직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 유한 변형은 구간 안에서 비선형 곡선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지만, 만약에 그 곡선을 비선형식을 제대로 못 푼다면 유한 변형은 또 어려운 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벌써 1시가 됐네요. 우리가 원래 1시 15분에 끝났는데 오늘 제가 강의 조금 첫 시간이고 그래서 일찍 끝내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1시부터 제가 좀 회의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강의를 조금 더 늘려서 많이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장의 요 강의 자료도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재공지할 겸 여러분들은 또 교재를 사서 일장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그 다음에 2장의 다음 시간 금요일 날 강의는 2장의 2절까지는 좀 꼭 읽어보세요. 2장 2절까지. 1장과 2장 2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연속죄역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 질문 정리해가지고 다 써와서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질의응답만 해도 훌륭한 강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연속죄역학 수강했던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를 오늘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지를 해줄 거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질문할 내용이 좀 중요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은 뭐 누구라도 해볼까요? 혹시 질문할 내용이 없으면 채팅창에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도 좋고 마이크도 좋고 질문을 해주세요. 한 1분 정도만 기다렸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